이건숙 소설가의 단편소설 박쥐 사냥. 그래, 거길 꼭 다녀와야겠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밀물처럼 들이닥치는 손님들 시중을 들어가면서 아내가 조잘된다. 나 손님이래야 겨우 코 흘리개를 달고 오는 주부들이 고작이고, 오후엔 다 큰 아이들에게 선심을 쓰려는 엄마들이 드나드는 피에로 치킨센터 이 집의 주 수입은 자정에서 동틀 새벽에 피크를 이룬다. 낮에 다녀오면 되잖아요. 아내는 배틀북처럼 손님과 계산대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야누스의 얼굴을 했다. 손님 앞에선 헤헤거리면서 남편인 박병무 앞에선 우거지상을 하고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손님들이 알세라 음성을 죽이며 자글자글 끓었다. 그럴 때마다 병무는 아내처럼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나쁜 가지를 전정하듯 당찬 눈으로 그녀를 을러대서 앵돌아진 아내는 맥주와 튀김 닭을 들고 손님석으로 사라졌다. 이번 일만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니까. 그는 신고 갈 운동화와 목양말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당신 이상해요. 꼭 부엉이처럼 밤에 거길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권태기에 처녀 사냥이라도 할 작정이지요? 아내는 이제 슬슬 엉뚱한 망상을 해가며 그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었다. 밤하늘을 안고 누워 별 해는 밤이 그리워서 그래. 갑자기 당신이 보이스카우트에 들어 야영을 떠나는 소년이라도 되었단 말이오? 60이 넘어서서 퇴행 현상이 나타나니 겁이 나네요. 정 그렇다면 아예 가게 문을 닫아 걸고 저도 따라갑시다. 오랜만에 저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네요. 여보, 날마다 보는 남편이 지겹지도 않아? 딱 하룻밤만 나에게 자유를 주구려. 밤마다 동굴 같은 여기 갇혀 있기가 답답해. 아내와 입씨름을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어딜 간단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갑자기 하룻밤 집 떠나는 여행을 작정한 것은 그저께 밤 우연히 그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친구 이경원 때문이었다. 어깨동무를 하고 4.19 데모에 끼어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었던 친구였다. 아니, 너 병무가 아니냐? 아내와 둘이서 꾸리는 치킨 센터라 남자도 손에 기름을 되바르고 설거지를 해서 부엌대기 손처럼 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런 손을 와락 잡으며 반색하는 친구와 마주서자 그는 쭈뼛대며 한참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야, 너 미국에 사는 줄 알았더니 언제 나왔니? 여기 틀어박혀 있어서 찾질 못했구나. 내가 귀국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 병무가 닭기름이 묻은 손을 씻느라고 수도를 3개에 튼 탓에 두 사람 사이 대화가 잠시 끊겼다. 법관 생활보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시대엔 요런 비즈니스가 자유롭고 양심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아. 이게 무슨 비즈니스냐? 구멍가게지. 내가 보기엔 부러운 사장님이신데 뭘 그러냐? 솔직히 판사보다 낫지. 옛날처럼 날 위로하려고 억지 부리지 마. 두 사람은 흔쾌하게 웃으며 가장 명당 자리인 코너의 밀실에 마주 앉았다. 유학 가서도 계속 법률을 전공했겠지? 너처럼 법관의 길을 깨끗이 버렸다. 난 말이야, 박쥐의 미친놈이야. 뭐라고? 그럼 형사 반장이라도 되어서 박쥐를 잡으러 다닌단 말이냐? 으하하, 걔들에겐 내가 형사 반장쯤으로 보일 수도 있겠군. 엉뚱한 녀석이라 재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않고 법 전공을 배경으로 남사내로도 들어가 특이한 직업을 가졌단 말인가. 이 땅에선 용공 딱지가 붙은 자들을 박쥐라고 부르지. 넌 그런 천형을 받은 자들을 추적하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진짜 박쥐를 잡으러 다닌다.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답답한지 경원은 문간에 놓고 온 상자를 가져다 그의 코앞에 들이댔다.
세 면이 막혀 있고 한 면이 유리로 된 청사초롱 비슷한 작은 통이었다. 그 안엔 아기 주먹만한 박쥐 한 마리가 갑자기 스며드는 빛을 피해 몸부림쳤다. 한참 소란을 떨던 박쥐가 지쳤는지 밉게 생긴 입을 실룩거리다가 거꾸로 매달려 양산처럼 날개를 접었다. 부자들이 사냥에 미쳤다더니 넌 박쥐 사냥에 미쳤구나. 그래 맞아. 난 박쥐 박사야. 대학에서 곡을 가르치지. 아무리 훑어봐도 그의 몸엔 교수 냄새가 전혀 고여있질 않았다. 입을 놀려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근엄함이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키에 바짝 마른 몸매가 갯가를 뛰어다니며 조가비를 줍든지 아니면 모래성이나 쌓을 아이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수들이란 얌전하게 넥타이를 메고 여자처럼 갸름한 손에 얼굴빛이 노릿게 하고 학문에 절은 특이한 냄새를 풍겨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그의 얼굴은 농사꾼처럼 거무튀튀하고 복사뼈까지 올라오는 등산화 끈이 흙물에 절어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쥐색 바지도 어딜 그렇게 쏘다녔는지 온통 황토색이다. 교수님이 되었다고 시원하게 토설하지 왜 말을 빙빙 돌리는 거냐? 편견이란 무서운 것이야. 네 머리엔 불행했던 과거가 꽉 차 있고 내 머리엔 온통 박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의 말에 박병무는 찔끔했다. 그의 숨겨진 부분을 아직도 기억하는 친구를 만난 것이 새삼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꺼림칙한 지난날의 우울함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다 흘러간 이야기고 이제 이렇게 행복한데 아들이 셋이나 된단다. 어이, 이리 와. 인사해. 이 사람이 내 배꼽 친구야. 그간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했는데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셔. 병무는 슬그머니 머리를 드는 옛날을 잊기 위해 얼렁뚱땅 아내를 불러 인사를 시키고 너털너털 웃었다. 그리고는 바싹 튀긴 닭날개를 오도독 깨물었다. 넌 나보다 행복한 녀석이야. 장사를 손잡고 해줄 아내가 있으니 지금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나. 남녀 구별하지 말고 맨발 벗고 뛰어야지. 병무는 아내의 콧대가 높아질까 봐 은근히 경계를 하며 그의 말을 싹 뭉개버렸다. 이런 남편을 아내가 흘겨보았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장사를 하는 걸 보니 혹시 박쥐띠가 아니냐? 자식, 아직도 농담기가 세구나. 박쥐띠가 어디 있어? 밀실에 둘이 남아 맥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입씨름을 하고 나니 그간 오래 떨어져 있던 세월로 인해 서먹했던 분위기가 가시고 옛날로 되돌아갔다. 그까지 조그만 박쥐만 연구해도 밥벌이가 되니? 강의만 하려면 진력이 나는데 박쥐를 찾아 험한 산으로 오르내리다 보니 산사나이처럼 스릴이 있어. 지금도 혼자 저런 산속의 굴들을 이틀이나 뒤지고 다녔는데 한눈밖에 못 잡았어. 마음이 클클하던 터에 박쥐처럼 밤장사를 하는 집에 들렸더니 바로 네가 이 집의 박쥐로구나. 참 희한한 녀석으로 친구는 변해 있었다. 일생 박쥐를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니 학문이란 별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부잣집 아들이었으니 가능하지.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뒤에서 재력으로 밀어주는 부모가 있으니 저러고 다니지. 이 친구는 참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두 손이 수고하고 등이 휘도록 고생을 해서 벌어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인생을 알겠는가. 그는 미국까지 가서 하필이면 박쥐를 공부해오다니. 하긴 그는 옛날에도 좀 엉뚱한 구석이 있었지. 부잣집 아들이 가난 연습이라도 하려는지 인형 공장에 공순이와 동거를 해서 교내의 소문이 바다했었지.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병무는 과거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박쥐 사는 곳을 몰라서 허탕치고 다녔단 말이냐? 고놈들이 어찌 예민한지
사람 드나드는 굴에선 서식을 피하거든. 그러니 자연히 그들이 사는 험산 줄령을 찾아가야 한다. 나도 박쥐가 득실거리는 굴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말에 아편주사를 앞에 놓고 너무 좋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떠는 사람처럼 그의 눈에 생기가 돌더니 순간적으로 번쩍 광기까지 어렸다. 어디쯤이냐? 나 혼자만 아는 곳이야. 장소만 일러주면 찾아갈 수 있어. 그는 재빨리 등산 가방을 뒤져 수첩과 볼펜을 꺼내들며 다그쳤다. 너 혼자 못 가. 병풍을 세워놓은 듯이 깎아지른 곳이야. 문제없어. 난 박쥐를 잡으러 그런 곳에 수없이 가봤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놈이야. 장소만 되면 전에 가본 곳일지도 몰라. 구례리 운하산. 그래. 거기가 경상도인가? 아니야, 충청도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찌 그곳을 알 수 있겠니? 병문은 슬그머니 고여오는 으쓱함을 누르며 어깨를 들썩했다. 그곳 박쥐의 서식처를 아는 사람은 아마 병무 혼자뿐일 것이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굴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금광이었던 곳이다. 산허리까지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금강에서 캐낸 돌 조각들이 200m는 좋게 되게 깔려 있어서 거길 오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주민들도 머리를 뒤로 꺾으며 올려다는 봐도 감히 접근하길 꺼려하는 곳이다. 이런 험준한 산에 일본 놈들이 금을 캐느라고 극성을 부리며 뚫어놓은 채광굴이다. 마치 허리에 두툼한 혁대를 걸치듯 산은 채석한 돌조각들을 휘감고 있다. 상세하게 이 종이에 그 지역의 약도를 그려다오. 너 혼자 가려고? 그래, 그곳에 호랑이라도 나온다든. 어릴 적에 기어 올라간 적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동굴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도 천정의 박쥐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 헌 누더기처럼 매달린 놈들이 벽을 빈틈없이 덮고 있어. 혼자 동굴 속으로 가긴 했는데 무서워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폐강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울기만 했는데 친구에게 지기 싫어 백과사전에서 본 것을 주워 섬기고 있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나랑 함께 거길 가보자. 친구의 엉뚱한 제의에 그는 아내 쪽을 흘끔 훔쳐보았다. 낮에 다녀오자는 거냐? 밤에 가야지. 밤새워 굴을 지켜야 해.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꼭 밤에 거길 가야 하니? 밤에 가야 조사를 할 수 있어. 임마, 넌 정말 박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고놈들의 활동 시기가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인걸 어쩌겠어. 언제 고놈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고 어떤 종류가 거기에 서식하며 그곳의 습도와 온도까지 측정하자면 밤을 꼬박 세우고도 아침나절까지 머물러야 할걸. 박쥐 박사라면 넌 박쥐를 신물나게 보았을 것이 아니냐? 뭐 때문에 그 고생하며 동굴을 찾아다녀야 하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밤에 허공을 날며 저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고 싶어서 그래. 박쥐들이 기막힌 말들을 주고받는단다. 거짓말 좀 작작해라. 박쥐들이 무슨 말 하는지 너 들었어? 경원은 그저 피식 웃으며 손가락에 묻은 닭기름을 티슈에 북북 문질러 닦고는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볐다. 집사람이 되게 난리칠 거야. 이 장사가 야행성을 띈 것이라 밤에 나가 있기가 못해서 그래. 사내 녀석이 온 밤을 산꼭대기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 멋도 있어야지. 그때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대 고독을 상상할 수 있겠니? 밤마다 병든 박쥐처럼 이런 굴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하룻밤만 대탈출을 감행해봐. 우리 박쥐처럼 밤하늘을 높이 날아보자고. 뭐라고? 나를 박쥐라고 놀리는데 날 뭘로 보고 이래? 아니 박쥐가 어때서 그래?
얼마나 좋은 놈인데. 거세게 화를 내는 병무를 달래려는 듯 그는 빙긋이 웃기까지 했다. 더 놓고 말해. 그를 박쥐 취급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자는가. 동틀 때까지 이 짓을 하고 낮에 잠이 들어 있다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대에 일을 시작하는 생활이고 보니 그럴 수밖에. 그나저나 병무는 머리가 헷갈렸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고장을 이렇게 갑자기 찾아간다니. 그것도 박쥐를 잡으러 말이다. 박쥐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의 팔뚝에 닭살이 깔리도록 그가 증오하는 놈이 아니던가. 제 편의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회주의자요. 변덕이 심한 사람을 박쥐라고 부르는데 말이다. 게다가 어린 시절 박쥐와 얽힌 나쁜 추억 때문에 박쥐란 말만 들어도 그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어 속을 메스껍게 하는 존재다. 오후 3시. 고속터미널에 가니 경원이 벌써 표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짐이 어찌 많은지. 저 친구 어쩌자고 저렇게 많이 지고 나왔나 싶었다. 절벽을 오르자면 저 짐을 어쩌자는 것일까. 박쥐를 잡아 넣을 초롱을 양손에 들고 등에 한 짐 지고 한 뭉치는 목에 걸어 가슴에 늘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랑이 사이에 다른 짐을 끼고 서 있는 꼴이 과관이었다. 임마 너 교수라면서 수업은 어찌하고 이러고 다녀? 데모 때문에 벌써 지난주에 종강했어. 가랑이에 끼고 있던 짐을 또 목에 걸자 그는 짐 무게에 휘말려 비틀거렸다. 험한 곳이라고 하도 겁을 주어서 난 간편한 차림을 했는데 넌... 세면도구만 달랑 들고 나온 것이 무안해서 병무는 친구의 목에 걸린 짐을 빼앗아 들고 버스에 올랐다. 대전까지는 꼭 2시간 거리였다. 택시를 타고 충남 의과대학 앞에서 내려 진산 가는 버스에 올라 40분을 가서야 구례리에 닿았다. 한적한 산마을이라 내리는 사람이라곤 2사람뿐이었다. 만에 하나 그를 기억할 사람을 만날 것이 두려워 병무는 책 넓은 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렀었다. 도시 냄새와 파니한 상큼한 흙내가 물씬 피어올랐다. 벌써 7시네. 서둘러야겠어. 어떤 산이야? 경원은 등에 매달린 짐을 추스르며 논과 밭을 산뿌리에 치렁거리는 치마처럼 휘감아 펼쳐놓고 있는 산들을 빙 둘러보았다. 저쪽이야. 깎아지른 산을 턱으로 가리키며 병무가 앞장섰다. 얼마 만에 밟아보는 땅인가. 산과 개울은 옛날 그대로였다. 굳이 변한 것을 잡아내라면 산 밑에 대형 돼지우리가 지어져서 냄새가 역겨웠고 비닐을 들씌워 심은 고추밭이나 참깨밭이 햇볕을 받아 물이 그득 고인 웅덩이처럼 번쩍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 집이나 들려 물을 얻어 가지고 가야지. 이대로 굴에 올라갔다가는 목말라 죽어. 경원이 주름 물통을 2개 꺼내 들고는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망설였다. 지붕이 깨끗하고 울타리가 깔끔하게 단장된 집으로 경원이 물통을 들고 들어간 사이 병무는 펑퍼짐한 그늘을 던지고 있는 정자나무 밑으로 짐들을 옮겼다. 산 밑이라 아직 해가 있는데도 산그늘이 길게 냇가를 덮었다. 해가 떨어지자면 멀었어. 9시 반이 되어도 요즘은 밝단다. 병무가 냇가에 앉아 손과 얼굴을 씻고 농구화 속으로 들어간 흙을 떨어내며 늑장을 부리자 경원이 짐들을 몽땅 지고 비틀거리며 산비탈을 향해 방향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적어도 9시까지는 굴에 가야 해. 설치할 것이 많단 말이야. 급하면 혼자 올라가렴. 난 천천히 갈 테니. 성미가 급한 경원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무턱대고 병무가 일러준 가파른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겁도 없이 허리를 넘게 자란 들풀을 헤치며 강행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병무도 그의 뒤를 슬슬 따라갔다. 내가 앞장서야지. 너 혼자는 어림없어. 지금이 언제냐. 하찮은 풀까지도 독이 한창 올라있는 시기야. 이 고장에 뱀도 많다는 걸 몰라?
청청하게 독이 오른 풀과 나뭇가지를 낫으로 쳐가며 길을 내지 않고는 오를 수가 없었다. 덤비기는 했지만 산 초입부터 기가 질려 경호는 그의 말에 주춤 머물러 섰다. 밥을 먹고 가야지.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잠까지 설쳤고 피에로 치킨센터에 한밤중에 들이닥칠지도 모를 못된 놈들을 처리해줄 해결사를 구하느라고 어찌나 애를 태웠던지 병무는 하루 종일 굶은 상태였다. 더구나 폐광 밑의 200m 막바지 돌조각들이 쌓인 비탈을 오르자면 든든히 먹어놓지 않고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밥은 굴에 가서 먹자. 이 시점에서 육신을 위한 떡만 찾고 있다니? 난 지금? 그럼 넌 밥을 굶어가며 이 짓을 하냐? 산을 오르면 불고기랑 밥을 줄게. 걱정 말고 앞장서. 그러고 보니 저 친구 등짐 속엔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찬 것이 틀림없다. 쉿, 쉿. 음습한 곳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독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며 병무가 낫을 휘둘렀다. 밤꽃이 산 뿌리를 감싸 안고 만발해서 쌉싸래한 특유의 향기가 진동했다. 개망초가 눈뜻과 산기슭을 덮고 산나리도 활짝 피었으며 가시털 달린 엉겅퀴가 요염한 빛을 발하는 자색꽃을 달고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운하산은 일반 산과는 달라서 초입부터 깎아지르게 험한 곳이라 인적이 끊겨 길이 없었다. 예기치 않게 낫이 지나간 자리에 잘 익은 석류 모양의 차돌 5개가 하얀 이를 드러냈다. 병무는 숨을 후룩 몰아쉬었다. 얼른 보기엔 무덤이라기보다 초경을 치른 소녀의 전무덤처럼 조금 볼록한 흙덤이었다. 그러나 병무에게 그건 사랑하는 동생의 무덤이었다. 비석 대신 차돌들을 그가 몰래 징표로 박아놓은 것이다. 2살 적에 죽은 남동생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그는 한참 기억을 더듬느라고 습관적으로 코끝을 후볐다. 맞아. 병식이었어. 병식이. 긴 세월이 지났어도 기억해낸 동생의 이름에서 진한 유년의 서름이 살아났다. 코끝이 찡해오자 그는 힘껏 무덤 위에 자리를 잡은 다복솔들의 밑동을 쳐냈다. 임마 시간 없어. 못하는 짓이야. 빨리 가자. 그가 뭐라고 하든 그는 뭉실하게 형상만 남은 동생 무덤 위의 자풀을 거칠게 벌초해주고 군뱅이처럼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을의 지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에 겨우 올랐는데 숨이 턱에 찼다. 무엇을 그리 많이 넣었는지 경원의 목에 매달았던 짐은 병무의 등에서 숨이 가쁘도록 찍어 눌렀다. 어서 가자. 해가 지기 전에 굴에 도착해야지. 잘못하다간 허탕이야. 가서 굴 입구에 설치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숨이 턱에 받쳐 홍당무가 된 얼굴에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경호는 어기차게 걸음을 옮겨 놓았다. 한밤중에 피에로 치킨 센터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듯 그는 박쥐에 광적으로 미쳐 있었다. 웃음이 피식 나왔다. 그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박쥐에 미쳐 날뛰는 친구를 데리고 그다지도 잊기를 원했던 운하산을 오르고 있다니. 인간이란 과거의 줄에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모양이다. 산 중턱을 향해 600m쯤 올랐을까. 빛을 잃어가는 해는 기우뚱 서산의 민둥산에 걸려 있다. 폐광에서 퍼낸 크고 작은 돌조각들이 오랜 세월 자리를 잡아 직각에서 조금 기운 빼딱한 각도로 누워서 흙 한 점 없는 돌배랑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한 발자국만 오르면 반 이상 미끄러져 내려야 했다. 흘러내리는 돌들을 따라 몸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 이상의 높이를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먼저 오를래? 폐광의 돌무더기 벼랑 밑에 서서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가 먼저 오르지. 배낭만 지고 가서 밧줄을 내릴 테니
남은 짐들을 밧줄에 묶어 올리고 맨 나중에 네가 밧줄을 타고 올라와. 경원은 겁도 없이 성큼 돌벼랑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몸집이건만 벼랑을 이룬 돌들과 함께 자글자글 와르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렸다. 그래도 그는 끈질기게 버르적거리며 자갈투성이 벼랑에 달라붙었다. 그나저나 이 많은 짐들을 어찌 저 위 동굴까지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걱정을 해가며 용감하게 돌벼랑을 오르는 박쥐 박사의 뒷모습을 손에 땀을 쥐고 응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올라가면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기어오르면 돌들과 함께 와르르 흘러 내려오기를 수십 차례 하며 서서히 위로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사적으로 정상을 향해 거미처럼 달라붙었다. 중턱을 지나 막바지에 이르러 힘이 드는지 돌들 속에 발을 묻고 엎어졌다. 저녁 해가 으스름한 빛을 던지며 산봉우리 뒤로 좌측을 감추기 직전이었다. 자식아, 정신 차리고 내려와. 박쥐가 뭐 별것인 줄 알아? 쥐새끼를 닮은 놈이 날개를 양산처럼 쫓고 거꾸로 매달려 있을 뿐이야. 너무 오래 경원이 돌들 사이에 묻혀 엎드러져 있어서 겁이 난 병무가 이렇게 위를 향해 고함치자 그도 지지 않고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이 박쥐 같은 새끼야, 입 좀 다물어. 너 나를 박쥐라고 했지? 좋았어. 난 가버릴 거야. 혼자 해봐. 임마, 박쥐가 왜 나빠? 인간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야. 박쥐는 나쁜 것들이라 더러운 이중인격을 지닌 놈들이야. 자식, 박쥐를 잘 안다기에 대단한 놈이라고 데려왔더니만 무식하게 구네. 까불지 말고 곧 밧줄을 내려줄 테니 짐들이나 달아 올려. 뭘 먼저 올리랴? 그물과 장대가 든 가방하고 박쥐 초롱을 먼저 올려보내. 자식, 내가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먼저 올려야지. 해가 지고 있어. 박쥐들이 활동을 개시할 시간이야.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내일 하룻밤 더 머물러야 해. 박병무 자신도 10살이 나이에 거길 올랐었다. 박쥐를 잡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박쥐라고 불렀다. 밤마다 집을 비우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밤이면 박쥐들이 밤하늘을 수없이 날아다녀 박쥐 마을이라고도 했으나 병무는 박쥐를 잡아본 적도 남이 잡는 걸 본 적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쥐를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하고 혹시 박쥐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면 반드시 흉한 일이 생긴다고 믿고들 있었다. 우물가를 지날 적엔 언제나 동네 안악들이 어머니의 부정을 놓고 수군덕거렸다. 남자 맛을 못 잊어 어린 것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동네를 빠져나간다나. 어머니는 타고나길 성욕이 강해서 창녀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애가 둘이나 딸려 어쩔 수 없이 밤 외출을 한다고도 했다. 어느 여름 무더운 날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동네 안악들이 어머니 흉을 보고 있었다. 어린 병무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우리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내 엄마는 박쥐 귀신에 잡혀서 밤마다 나가는 거야. 병무는 즉각 이렇게 물고 늘어졌다. 그 박쥐 귀신 내가 잡아 죽여버릴 거예요. 그 귀신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나요? 대답이 옹색해진 곰보댁이 이렇게 말했다. 내 어머니에게 들씌워진 박쥐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박쥐 중 왕초로 대왕박쥐야. 그놈은 우리 동네 저기 보이는 산중턱 폐강에 셀 수 없이 많은 박쥐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길 가겠니? 어림없다. 어른들도 무서워서 거길 못 간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자정 죽기 살기로 폐강에 산다는 대왕 박쥐를 사냥하려고 그는 돌벼랑을 기어 올랐다. 그 밤엔 으스름한 초승달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이따금 얼굴을 내밀었고 이슬이 내린 탓인지 산기슭에 여기저기서 불빛이 명멸했다. 도깨비 불이었다. 폐광을 올려다보며 이 불빛으로 인해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었다. 어머니를 밤마다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동생을 죽게 만든 대왕 박쥐를 잡아 죽여야 한다는 절박감에 그는 아주 결사적으로 돌벼랑을 기어 올라간 적이 있었다. 야! 뭘 꿈을 대고 있어? 어서 올라와! 짐을 모두 올린 뒤에도 어물거리고 있으니까 경원이 아래를 향해 소리만 지르고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밧줄만 내려주고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밧줄을 가랑이 사이에 끼고 개걸음을 하며 돌벼랑을 기어 올랐다. 혹시 뚱뚱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줄이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금쯤 아내는 피에로 치킨 센터에서 닭다리와 날개를 지글거리는 기름에 넣고 있겠지. 만약 여기서 굴러떨어져 죽는다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은 어찌 되는 것일까? 괜히 여기 왔어. 서로 미워하고 수군거리며 똑같은 돈을 분배해 갖자고 핏대를 올리는 인간의 동굴이 좋은데 말이야. 살갗 냄새가 고인 곳에 끼어 서서 섹스가 어떻고 돈벌이가 어떻고 떠들면서 전깃불 속에 푹 묻혀 있을 걸 하는 후회로 마음이 언짢았다. 산의 밤바람은 그가 익히 살아온 도시의 바람과 너무 달랐다. 혼자 벼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다. 밧줄에 몸무게를 던졌건만 여전히 한 발자국 걸으면 반 이상은 돌들이 구르는 대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절반쯤 올라와 밑을 내려다봤다. 아찔했다. 산촌집들이 불을 켜서 점점이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위를 보니 별들이 희끄무레한 하늘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식, 내가 올라가는 걸 봐주지도 않고 뭘 하는 거야? 슬그머니 분이 났으나 줄 없이도 혼자 오른 녀석에 비해 줄을 잡고 구시렁대기 싫어서 그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힘을 주어 단단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 옛날 여길 오를 적엔 원시적 공포에 떨었고 시커먼 장신의 귀신이 나타나 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산 밑으로 훅 불어버릴 듯해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었다. 60을 넘긴 나이에 밧줄에 매달려 벼랑에 서고 보니 앳된 유년의 공포심이 그를 사로잡지는 않았다. 세월이란 많은 것을 알게 해서 풋풋한 유년 시절에 민감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쇠심줄 닮은 둔감하고 질긴 어른의 인성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벌써 박쥐들이 나들이를 시작했어. 우와, 한꺼번에 5마리가 잡혔어. 아이쿠, 이를 어쩌나. 빨리 박쥐 초롱에 넣어야지. 도망가겠는데? 헐떡이며 정상에 서자 그물에 걸린 박쥐를 뜯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경원의 엉거주춤한 모습이 어둠 속에 드러났다. 폐강 입구에 이르니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돌들이 10평 크기의 굴 앞에 수북이 쌓여있고 그 한가운데 굴 입구가 살포시 아가리를 드러냈다.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그간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인가. 소년으로 혼자 여기서 밤을 새웠을 적에 굴 입구에 엄마는 박쥐라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대못으로 인각해 두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을까? 이야, 여긴 박쥐 종류가 다양해. 그물에 걸린 박쥐의 날개나 다리를 다치지 않고 떼어내느라고 경원이 이마에 쓰고 있는 플래시 불빛 도수를 최대한으로 높였다. 빛에 드러난 박쥐는 놀라서 무섭게 푸드덕댔다. 이건 관박쥐야. 임신 중이군. 여길 만져봐. 새끼가 복중에서 놀고 있어. 폐광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오느라고 흘린 땀이 아직도 이마에 흥건했다. 그걸 닦을 여유도 없이 병무는 검지를 그가 만지고 있는 박쥐의 배에 댔다. 아랫부분이건만 임신한 아내의 배에서 아기가 놀듯 팔딱이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 여기 젖이 있어. 만져봐. 유방에 젖이 돌고 있군 그래. 임신한 놈을 잡는 건 잔인하다. 나 줘라. 모르는 소리. 요 놈을 길러서 새끼 낳는 걸 촬영할 작정이야. 빨리 저쪽에 놔둔 박쥐초롱을 가져와. 병무가 박쥐통을 가져다가 한쪽에 유리문을 열었다. 박쥐를 집어넣는 순간 달아날까봐 세차게 문을 닫았더니 경원이 버럭 화를 냈다. 유산할라. 살살해.
자식 박쥐가 사람처럼 유산을 해? 웃기는구나. 박쥐도 사람처럼 애 낳고 젖을 먹여. 놀라면 유산을 하고. 이번엔 애기 박쥐구나. 희한한 긴가락 박쥐도 잡혔네. 박쥐에 심취해 있는 경원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부 몰골이었다. 작은 키, 가파른 벼랑을 기어 오르느라고 흘린 땀으로 앙괭이를 그린 얼굴, 그리고 상모 돌리게 하는 농부처럼 눌러쓴 플랫이, 게다가 박쥐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투박한 장갑을 끼고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꼴이 영락없는 광부였다. 날 따라와! 일방적인 명령을 해놓고 굴 안으로 성큼 들어가는 그의 뒤를 병무가 쭈뼛거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붙었다. 이마의 불빛만으로는 약한지 손전등으로 동굴 바닥을 비추었다. 세상에, 동굴 바닥은 한 발 잘못 내디디면 굴러떨어질 수직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수직굴 언저리를 조심스럽게 골라다니며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불빛에 놀랐는지 기분 나쁜 펄럭거림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방 벽에 구멍이 나 있어 오싹함이 농도 짙은 덮개로 그들 머리 위를 찍어 눌렀다. 구린 냄새가 역겹게 풍기는 모퉁이에 경호는 딱 멈춰섰다. 불빛에 드러난 것은 짙은 암갈색의 배설물이 굴 바닥에 쌓여 있는 곳이었다. 구한오로구나. 경호는 기쁜 탄성을 바라며 발끝으로 퇴적물을 이겨댔다. 이게 뭐야? 박쥐 배설물이야. 박쥐가 이렇게 똥을 많이 깔긴 걸 보니 이 지점이 박쥐의 보금자리요 소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병무는 친구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섰다. 질소 비료야. 화초 있으면 비닐봉지에 담아가렴. 병무는 대답을 않고 미국놈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습기 차고 어둡고 뒷간 냄새가 고인 이 동굴을 어서 벗어나길 바랄 뿐 이따위 박쥐의 배설물엔 관심이 없었다. 그 순간 경원의 대형 플래시가 천정을 훑었다. 이럴 수가. 잠시 병무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관격에 걸린 듯 움찔했다. 천정에 박쥐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적의 방어 태세를 취하는지 이상한 소리를 발하며 부채살 같은 날개를 퍼덕이는 놈도 있었으나 대개는 거꾸로 매달려 대롱거렸다. 야, 신난다. 요놈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으니 이번엔 대성공이야. 경원은 얼른 플래시 빛을 굴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죽이라는 주의를 주었다. 금세 박쥐의 귀신이 등떨미라도 잡아낚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굴 밖으로 나오니 하늘엔 별들이 촘촘했다. 도시의 하늘과는 달리 빨려 들어갈 듯이 깊고 깊은 밤하늘에서 한기가 쏴 쏟아져 내렸다. 저 박쥐들을 다 사냥할 작정이냐? 박쥐가 얼마나 영특한데 나에게 그렇게 몽땅 걸려들겠니? 우리가 노출되었으니 요놈들이 서로 통신망을 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거야. 까딱하다가는 오늘 밤 허탕칠지도 몰라. 더구나 금은밤이 아니라 언제 활동 개시를 할지 의문이고. 박쥐들을 잡아다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밤에 이 야단이냐. 잠수함이나 고깃대 감지기의 기능을 박쥐에게서 배워 연구해낸 걸 넌 아직 모르고 있구나. 최근엔 자동차 후방 접근 표시 장치와 장님들의 초음파 안경을 만들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그럼 다 연구되었는데 넌 또 뭘 하려고 이렇게 박쥐를 들볶니? 동굴 속에서 그냥 살라고 두지. 소문엔 피를 빨아먹는 박쥐도 있다던데. 하하, 무식하기는. 흡혈박쥐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엔 없어. 박쥐란 연구해보니까 인간에게 아주 이로운 동물이야. 웃기지 마라. 박쥐가 무슨 이로움을 사람에게 주겠니? 박쥐란 놈은 하룻밤에 자신의 몸무게의 반에 해당하는 곤충을 잡아먹어. 특히 모기를 1시간에 500~600마리를 잡아먹어. 그런 박쥐를 사람들이 어째서 모두 싫어하지? 그야 야행성 포유동물이니까 그렇지.
박쥐란 밤과 어둠을 연상시키고 황폐하고 적막한 폐가나 동굴에 살기 때문에 음울함과 괴기의 상징으로 인간의 편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야. 더구나 날개가 있어서 새와 짐승의 중간 모습이라 성실치 못하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생물의 상징이란 고정관념을 인간들이 가졌다는 것이 문제야. 이런 박쥐에게서 넌 뭘 얻으려고 이러고 다니니? 내게도 연구 중인 것이 있어. 그게 내 삶을 세워주는 소망이라고. 노벨 수상감이 될 정도로 세상을 놀랄 연구를 하고 있니? 밤이슬로 옷이 젖어 두 사람은 동굴 앞에 쳐놓은 천막에 의지하고 모포로 다리를 덮고 비스듬히 누웠다. 밥을 먹고 누워있자. 속이 비니까 너무 허전해서. 도시 생활에선 항상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살았다. 상쾌한 속쓰림이 창자를 타고 흘렀으나 그리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너무 떠들면 저 녀석들이 도망가 버릴 거야. 여태 참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땅거미가 잦아들고 조승달이 구름에 가려 제빛을 내지 못할 시간대에 저들이 일제히 굴을 빠져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들어가 우리의 정체를 노출했으니 저놈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잠투정이 심한 아기를 재울 때처럼 그들은 소곤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뿌리에 만발한 밤꽃이 바람을 타고 향내를 동굴 입구까지 실어다 쏟아놨다. 인적을 피해 숨을 죽이고 있던 눈개구리들이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더니 눈밭이 들썩일 정도로 우러젖혔다. 푸드덕 그물에 한 놈이 걸렸다. 시계를 보니 10시 반. 그리고 1시간을 두 사람은 천막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물에 걸리는 박쥐가 없었다. 밤은 자꾸 깊어가고 풀벌레들이 힘껏 울어대서 사냐와 하늘이 수면에 잔물결이 일듯 살짝 흔들리는 듯 했다. 이제 틀렸어. 요놈들이 우리가 여기에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걸 모두 알아버렸어. 거짓말 마라. 어떻게 그걸 아니? 인간처럼 전화도 없는데. 인간보다 더한 수단을 저놈들이 쓴단 말이야. 이제 밥 먹자. 박쥐를 놓칠까봐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조신함을 던져버리고 그들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며 씻어온 쌀에 물을 부어 불을 피워 올려놓고 양념해온 불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 익는 냄새가 회를 동할 지경으로 군침이 돌게 했다. 고추장에 양파와 독이 오른 풋고추를 찍어 먹으며 밥이 찼기를 기다렸다. 산이 높은 탓인지 밥이 빨리 끓질 않아 둘은 배고픈 김에 상추쌈에 설익은 고기를 얹어 정신없이 먹었다. 포만감으로 눈이 무거워진 자정이 넘은 시간.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대학 시절 병문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고시 공부에 열을 올렸었고 경원은 인형 공장의 민수기와 열애에 빠져 있었다. 사장님의 아들이 바닥 인생을 사는 아가씨와 놀아나니 집안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쫓겨난 경원은 민숙의 식객이 되어 대학을 다녔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둠만큼 짙은 침묵이 흘렀다. 그 아가씨 무덤에 지금도 가니? 민숙이를 아직도 기억해주고 고맙다. 어머니가 만삭인 민숙이를 강제로 끌고 가서 낙태를 시키지만 않았더라면. 어쩌겠니. 60년대 젊음을 보낸 우리가 져야 할 짐인걸. 3, 4학년 학비를 그 애가 다 대주었는데 그래서 영양실조로 더 허덕였고 그런 잔인한 죽음을 안겨준 내가 어떻게 그 애를 잊을 수 있겠니? 임종 자리도 지키질 못해서 민숙이가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 시절 병문은 하루 한 끼를 먹으며 고등고시를 패스하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유니폼이 멋있다고 해군 법무관을 택했었는데 고된 훈련을 다 받고 그렇게도 바라던 멋진 해군복을 입기 직전 이북에 아버지와 형들이 살아있다고 임관을 못하고 쫓겨나질 않았던가.
그때도 우린 지금처럼 산을 올랐었지. 맞아. 도봉산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가을이라 낙엽이 참 고왔었지. 사정이야 달랐지만 꿈이 많은 나이에 부당하게 날개가 꺾여 절망한 두 사람은 함께 동반자살하기로 합의를 보고 죽을 장소를 물색했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두 사람은 산에 누워 밤하늘을 보며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는 것이 죽음일 것이라고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말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다행히 약을 먹은 직후 등산객에게 발견되어 살아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뒤 경원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미국 유학길을 떠났고 병무는 수없이 직업을 바꾸다가 겨우 피에로 치킨 센터에 정착한 셈이다. 지금 색시는 예뻐?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른 여자야. 정치가의 딸이라 아버지 사업에 도움이 되나 봐. 근데 난 그 여자를 안으면 사내 구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넌 아기를 낳기 위해서 박쥐를 따라다니는 거냐? 자식들, 상상 하나는 알아줘야겠구나. 하긴 암컷 박쥐의 생식기간 내에서 정자나 성숙남포가 약 반년이나 한 기간에 걸쳐 생존하니 그것을 연구하고 있긴 해. 게다가 장시간을 요하는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할 적에 저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출혈이나 체력 소모가 감소될 수 있는데 그 비법을 요 박쥐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박쥐가 동면할 적에 체온 조절 중추의 기적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지. 이것만 발견하면 인간의 노화 방지 노하우를 알아내서 장수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거야. 축산학에서 정액이나 아래 동결 보존 시의 생존성 문제에도 뭔가 귀중한 비밀을 캐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럼 넌 박쥐의 동면 비밀과 생식의 비밀을 캐기 위해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그보다도 더 절박한 것을 찾고 있어. 성생활 때문에 회춘할 방법을 연구한다 이거지? 하긴 내가 경영하는 피에로 치킨 센터에서도 남녀가 주로 나누는 대화가 섹스에 관한 것들이야. 대낮에는 중년들이 불륜 관계를 맺으러 호텔에 찾아들고 어둠이 내려오면 주로 젊은 애들이 섹스 비디오를 보기 위해 음흉한 눈을 번뜩이며 몰려다니지. 이런 년놈들이 나체의 향연에 넌더리가 날 지경으로 둔감해지면 그 빈 창자를 채우기 위해 닭을 먹으러 들어온단다. 이제 섹스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아니야. 인간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너 부부 생활 중 발기하지 않으니까 아내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아기도 낳지 못하고 산이나 찾아 빌빌대고 겨우 한다는 일이 박쥐의 꽁문이나 따라다니고. 으하하하, 너는 이런 점에서 너무 인간적이라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어. 이런 높은 곳에 앉아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 정도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말이야. 요즘 쏟아져 나오는 잡지들 봐라. 육체를 최대한 노출해서 찍어내기 바쁘고 색이 고운 요리를 소개하느라고 야단이야. 철마다 디자인이 바뀌는 옷들로 잡지는 화려하게 장식되고 말이야. 근데 왜 점점 마음이 클클해지는지 모르겠어. 그간 꽁꽁 숨겨져 있어 신비했던 모든 것이 몽땅 공개되었는데도 말이야. 너랑 함께 자살하자고 도봉산을 올랐을 적의 고통보다 더 급급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우린 그냥 허우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 경호는 팔베개를 하고 눈을 감았고 병무는 이불처럼 그들을 덮어주고 있는 은박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의 성스러움이 그의 가슴 가득히 밀려들어왔다. 도시 생활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늘빛 때문일까. 갑자기 유년 시절에 맛보았던 아련한 서러움이 살아나서 눈물이 고여왔다. 피에로 치킨 센터에 뭉근히 고여있는 술 냄새와 인간 냄새에 비해 동굴 입구에 고여있는 냄새는 이가 시리도록 상큼하고 쌉싸름했다. 그의 영혼의 막을 가렸던 안개가 밤하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인간이 사는 마을과 저들이 고통스럽게 일구어 놓은 눈밭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앉아있으니
조감도를 안고 신의 심성을 닮은 듯이 가슴이 트여왔다.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 비슷한 것이고 깊고 깊은 강물 속에 온몸을 담그고 있는 듯도 했다. 처자식을 먹일 돈을 벌려고 아귀다툼했던 삶의 현장 모두가 사그라지는 모닥불처럼 썰렁해 보였다. 새벽 2시를 넘기고 있는데 박쥐란 놈은 한 마리도 얼찐대지를 않는다. 아마 경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두에게 통신이 간 모양이다. 입구에 적이 나타났으니 피하라. 이런 교신을 나눈 것일까. 조망만한 것들에게 알려진 그런 내용을 인간이 듣질 못했는데 말이다. 산자락 한 귀퉁이에 많은 불들이 서서히 산 중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게 뭐지? 병무가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것 같은 놀람이었다. 그의 머리 어디엔가 깊숙이 앙금처럼 녹아있던 기억이 그를 사로잡아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자식 놀래기는. 동네 사람들이 동굴에서 불빛이 어른대니 빨치산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저러는 모양인데 지금이 어느 때냐? 대둔산 줄기와 통하니까 공비들을 연상한 모양이야. 아마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들었겠지. 그저 저렇게 시위를 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자는 것뿐이야. 경원의 말대로 횃불을 든 동네 사람들의 행진이 동굴 벼랑까지 와서 머뭇대다가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더니 산불이 어디선가 사라져버렸다. 새벽이 오는지 산 왼쪽 자락에 고였던 어둠이 서서히 엷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푸드덕 박쥐들이 걸려 실그물이 출렁했다. 경원은 놀란 토끼처럼 폐강 입구로 달려갔다. 잘하면 몇 마리 사냥할 수 있을 거요. 요놈들은 정탐꾼이거든. 아직도 저기 굴입구에 있나 알려고 선발대가 온 것이지. 경원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그물을 잘라가며 잡아올린 박쥐의 입과 귀를 관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귀 박쥐, 참관 박쥐, 조복성 박쥐, 집 박쥐, 털보 박쥐, 안주애기 박쥐 등등. 그의 입에선 낯선 박쥐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다. 친구는 하필이면 박쥐에 미치다니 모를 일이다. 박쥐라면 병무와 더 인연이 있는데 말이다. 새벽 미명에 그가 새겨놓은 엄마는 박쥐라는 각인이 뚜렷하게 동굴 입구의 돌벽에서 살아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의 몸은 그 당시에 5배의 무게도 더 되게 비대해지고 늙어가고 있는데 유년 시절의 흔적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는 아니었다. 북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셋이나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 중인 어머니는 9살인 병무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장성한 세 아들을 앞세우고 피난길에 올랐다가 대동강을 앞에 두고 폭격을 맞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리가 부서지는 통에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임신한 아내가 설마 강을 건넜을까 하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어머니 쪽의 결정은 정반대였다. 교회의 집사 부부였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어도 남으로 가자고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끊어진 대동강 다리에 매달려 고개를 하듯 도강했다. 남으로 가기만 하면 남편은 아들 셋을 데리고 남하에 있어 서로 상봉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을 지나 부산으로 가서 피난민촌을 아무리 헤집고 다녀도 사람의 물결뿐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다시 북으로 가려고 만삭의 몸을 끌고 북으로 향했다.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북으로 갈 수가 없었다. 길이 이미 막혔기 때문이다. 구레리라는 마을에서
병무의 동생 병식을 낳고 어머니는 소처럼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밤마다 애들을 재워놓고 제너머 교회로 가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 천둥 번개로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밤인데 어머니는 독하게도 어린 것들을 뉘어놓고 제너머 시오리를 가야 하는 교회로 나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가지마. 오늘 밤은 나하고 집에서 자. 날 죽이려 들지 마라. 단 하루도 집에서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난 교회에 가서 저들과 함께 있어야 해. 저들이 누구야? 너희 아버지랑 형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엄마 미친 거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을 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는 박쥐 귀신이 쉰 거래. 그때 어머니는 세차게 병무의 뺨을 때리고 차갑게 노려보더니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손톱다리나 만월이 뜨면 그래도 어머니가 제너머 교회로 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음력 금운밤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서 어머니의 신변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건 홀어머니를 모신 아들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찾아오는 보호 본능이었다. 홀어머니는 자정이 가까워 오자 여느 때처럼 찬송 성경 가방을 들쳐매고 집을 나섰다. 호롱불을 끄고 잠을 청하던 병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산골의 금운밤은 그 나이에 아이들에겐 공포의 밤이었기 때문이다. 엄니, 금운밤일랑 교회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면 이런 밤이 무서운 법이다. 사람의 코에 호흡이 있으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 딱 끊어져 봐라. 사람은 말짱 헛것이야. 숨 끊어지면 사람은 흙이야, 흙. 흙으로 돌아가도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꼭 교회에 가야 하나?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다고 하던데. 요 빌어먹을 자식, 너 나를 뱀처럼 유혹하는구나. 교회 마루바닥에 꿇어 엎드려야 내 형들하고 아버지랑 교신이 가능하니까 그래. 어머니는 그 밤에도 무정하리만치 독살스러운 눈으로 그를 흘겨보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 어머니는 미쳐버린 것이 분명했다. 낮에만 정상으로 돌아와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고 밤이면 누군가에게 반해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제 너머로 가버리는 것이다. 그 밤에 병무는 어머니의 뒤를 미행키로 했다. 손톱다리라도 떴으면 뒤따르는 아들을 눈치챌 것이지만 이 밤은 금음이라 적격이었다. 절벽같이 어둡건만 어머니는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정확하게 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숨어서 눈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밭에 처박혀가며 간격을 두고 어머니를 따랐다. 그 밤에 개구리와 풀벌레들이 하도 극성스럽게 울어대서 어머니가 미행하는 아들의 인기척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 밤 희미하게 호롱불이 켜진 교회 안에 엎드린 어머니는 이따금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일은 없었다. 모기들이 억세게 뺨을 물어뜯어 병무는 할 수 없이 어머니 곁으로 가서 볼기를 맞으며 잠이 들었다. 꿈결이었던가 굵직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철봉틀에 매달려 한 바퀴를 넘는 재주를 배운 날이라 수도 없이 그 짓을 했더니 꿈속에서도 하늘을 이고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가 행복에 겨워 애교 있게 웃는 웃음소리와 아버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 같았다. 형들이 제잘되며 유술 누는 소리도 들리고 이웃집의 안방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남녀의 거친 숨결을 들은 듯도 했다. 그건 격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아련한 가정의 평화를 지닌 소리였다. 그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더욱더 평안한 잠에 빠져들어갔다. 새벽녘에 어머니를 따라 귀가하며 그는 자꾸 주위를 둘러봤다.
어제 분명히 들었던 아버지와 형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에게서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사악한 박쥐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동생 병식이 두 돌이 지나자 형을 알아보고 벙긋벙긋 웃으며 말상대가 되어줄 때 병이 들었다. 엄마는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아기를 병무에게 맡겨놓고 또 박쥐처럼 야행성을 누르지 못하고 교회로 가버렸다. 물론 날이 밝으면 반드시 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밤 헐떡이던 동생이 어린 형의 품 안에서 죽어버렸다. 싸늘하게 식어오던 동생을 안고 그는 죽음이란 기막힌 사실 앞에서 깊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죽은 동생을 눕혀놓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무서운 마력으로 어머니를 잡아당기는 박쥐귀신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끓어오르는 미움을 누를 수 없어서였다. 달이 막 뜨기 시작하는 초승달 밤이었다. 박쥐를 사냥하여 죽이기로 다짐하고 폐광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동생이 죽고 집을 나왔으니 축시쯤 되었을 것이다. 7월 첫날이었으니 관목도 돋기 오르고 열매도 터질 듯이 살이 오른 시기였다. 그러나 동생이 죽었고 분노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에게 무서울 것이 없었다. 여우 울음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산기슭을 감돌았다. 멀리서 컹컹 짖는 개소리는 그가 사람 곁을 떠났음을 실감나게 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설 수 없었다. 오직 위만을 보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담벼락에 붙은 거미처럼 그는 흘러내리면 다시 기어오르고 미끄러져 내리면 힘을 다해 위로 전진했다. 땀이 눈 속으로 파고들어 따가웠으나 그는 어머니의 야행성을 누르자면 동굴에 들어가 대왕 박쥐 사냥을 해야 한다. 어머니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덤볐다. 드디어 그는 폐광 입구에 섰다. 그러나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삐질삐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떻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오를 적엔 위만을 보고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험준한 곳을 기어 오른 줄 몰랐는데 아래서 올려다보기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더 현기증이 났다. 그 밤에 박쥐들이 나는 것을 보았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없다. 다만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어둠이 두려워서 턱이 아프도록 떨었다는 생각이 아직도 생생했다. 단 한 마리의 박쥐도 그 밤엔 사냥하지 못했다. 동굴의 깊은 곳에 대왕 박쥐가 있다고 아이들이 수군댄 곳에 감히 들어설 용기가 없어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밤에 내린 이슬로 옷이 젖고 추위로 몸이 오그라들어서 새우처럼 구부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을 언저리에 횃불을 든 무리들이 동네를 뒤지고 다녔으나 폐광 쪽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동이 터오자 어둠이 옅어지면서 산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빛을 따라서 제일 먼저 잠을 깬 수탉들이 긴 목청을 뽑아 울었고 개들이 컹컹거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가 높은 자리에서 한눈에 품어 안고 있는 저곳은 대왕 박쥐를 잡아서 어머니를 사로잡은 박쥐귀신을 잡아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지금까지 강렬하게 각인된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을 휘감고 도는 기운이 폐광 입구에 서려 있는 희뿌연 공기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이 동굴을 찾아와서 오싹한 것은 만약 그 밤에 동굴 안에 있는 대왕 박쥐를 잡겠다고 무작정 들어갔다면 수직굴 속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을 것이다. 서로의 눈썹을 셀 수 있을 만큼 밝은 아침을 맞자 옷이 이슬에 젖어 살갗에 들러붙었다. 나른한 피곤함에 빠져 피차 지켜오던 침묵을 경원이 먼저 깼다. 아무리 연구해도 박쥐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어떤 흉내를 낸단 말이냐? 저들처럼 교신을 하는 거야. 누구하고?
죽은 내 사랑하는 여자 민숙이하고. 뭐라고? 너 미쳤니? 유산을 하고 죽은 그 인형공장 아가씨 말이냐? 그는 대답 대신 무엇인가를 가방에서 꺼내 박쥐통에 대었다. 빡빡빡 찌찌찌찌. 마치 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요놈들 교신하는 소리야. 초릉에 갇혀 엄마나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박쥐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내지르는 소리지. 거죽은 꼭 라디오처럼 생겼네. 초음파 탐지기야. 지금 잡힌 음은 관박쥐의 것으로 86kHz에서 잡아 올린 것이지. 박쥐가 초음파를 발한다는 말이냐? 그럼 이게 내가 추적하고 있는 연구 과제야. 인간의 가청음이 겨우 20kHz인데 반해 대단한 신비를 지닌 셈이지. 지금 내가 너하고 나누는 대화는 1kHz. 쉽게 말하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저들이 발사해서 서로 교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이제 내가 빠져있는 연구 분야를 짐작하겠지? 초롱에 갇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아기 박쥐는 초음파에 깍깍 하는 소리로 잡혀와서 처절한 절규임을 짐작해 해주었다. 믿어지질 않는군. 어떻게 이런 조그만 박쥐가 초음파를 발할 수 있어? 어디에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느냐 말이야. 보여주지. 경원이 초롱에서 관박쥐를 꺼내 들었다. 아침 햇살에 드러난 박쥐의 코와 입은 징그럽기까지 했다.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있다니. 얼굴에 비해 귀는 주책 없이 크고 해골을 연상시키는 푹 파인 코 언저리와 입은 창조주가 억지로 찍어붙인 졸작이었다. 얼굴 전면에 있는 크고 이상한 비엽은 비공에서 발사하는 초음파를 모아 일정한 방면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지. 큰 귓바퀴는 초음파의 반향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수신의 감도를 올리는 포물선형 안테나와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눈먼 박쥐들이 밤하늘을 날면서 하룻밤에 500~600마리의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저들이 정말 교신을 한다면 어디 안에 들어가 보자. 간밤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박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찬 이슬이 내린 밖에 비해 동굴 안은 훈기가 고여 있었다. 박쥐들이 무더기로 모였던 자리에 가니 단 한 마리도 천장에 붙어 있질 않았다. 봐라! 요놈들이 벌써 교신을 하고 자취를 감췄어. 동굴 입구가 아닌 다른 곳에 저들의 비밀 통로가 있는 거야. 그리로 나가 밤새 포식을 하고 들어와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다른 구석으로 이동해서 숨어 들어가 있는 거지.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순간 번개처럼 병무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 빛이 어찌 강렬한지 몸에 전류라도 스치고 지나가듯 그는 장승처럼 우뚝 서버렸다. 동생을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몹시 설게 울었다. 동네 사람들이 박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참을 수 있었던 모든 힘의 근원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 미련 없이 어머니는 병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했다. 박쥐가 없는 큰 도시에 왔는데도 어머니의 야행성은 그칠 줄 몰랐다. 병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친 8월. 어머니의 나이 55이 되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몸져 누워버렸다. 그리고 닷새를 물 한 모금 넘기질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무를 베갯머리에 앉혔다. 내 아버지가 닷새 전에 돌아가셨느니라. 어서 오라고 날 부르고 있어. 내가 없더라도 그날을 잡아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에 계신 분의 생사를 어떻게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교신하는 법이 있다. 그 순간 공포로 인해 입이 굳어졌었다. 혹시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 간첩으로 밀파된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간첩이 되어서 나만을 배회하고 있다면 이를 어쩌지. 다음 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와 통신수단을 밝혀주지도 않고 말이다. 하지만 경원이와 박쥐동굴을 다시 와서야 감이 잡혔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교신 방법이 바로 박쥐의 에코로케이션이었단 말인가. 밤마다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형들과 교신을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박쥐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신도 가능한 것이고 천국과의 교신도 가능한 것이고. 그 순간 밀려오는 밝음으로 인해 그의 몸이 구름 위로 붕 떠다니는 것 같았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앞산 봉우리를 타고 불뚝 솟은 해로 인해 안개에 잠겼던 산골과 논밭이 또렷이 전신을 드러냈다. 그의 영혼에 끼었던 기름기도 햇살을 타고 말끔히 녹아내리고 있었다.